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길이 열렸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은 국채 발행이 시급하다. 그리고 여기 SRF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탠딩 레포 퍼실리티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스탠딩 레포 제도를 연준에서 이제 언급을 해왔잖아요, 과거에도. 그래서 이게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얼마 전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증액을 승인을 했다라는 기사를 아마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이라면 뭐 댓글에서도 관련 기사가 이제 구독자분들을 통해서 공유가 되었고요. 어쨌든 미국 정부는 매년 예산 문제로 일시적으로 디폴트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올해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누적되는 국채 발행으로 특히 이자 비용도 이제 매년 천문학적인 수치로 계속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로 줄어들진 않을 겁니다. 계속 국채 발행을 늘려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그 적자 지출 중에서 이자 비용으로 인해서 나가는 비용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부담감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겠죠. 따라서 미국 정부는 지금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부채 한도를 계속 늘려 나가야만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핵심은 이거입니다. 이거. 국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국채 발행을 늘리는 거. 국채 발행을 이제 계속 늘려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국채 시장의 금리를 높여서는 안 되거든요. 국채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미국 정부에게는 이자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채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게 핵심인데, 그렇게 하려면 누군가 국채를 매입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그 주체는 연준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연준이 무조건 매입하냐? 그것도 아니죠.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연준밖에 지금 해줄 곳이 없고, 근데 문제는 그동안 양적 긴축이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래서 양적 긴축을 하는데 이것을 매입을 한다? 이거는 뭐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준에서도 이걸 뭐 쉽게 결정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7월 FOMC에 성명서를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제가 뭐 리뷰도 따로 올려드렸죠. 그 내용에 보면은 원래 9월 말에 양적 긴축을 조기 종료하기로 예전에 이제 예정을 해놨는데 그것마저도 더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8월달 이번 달에 양적 긴축을 종료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달에 양적 긴축이 종료가 되면 일단 연준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에 나설 수밖에 없겠죠. 지금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그래서 이 스탠딩 레포가 원래 제가 5월달인가요? 4월달인가요? 샌프란시스코 연준 의장 입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139번 영상. 여기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스탠딩 레포가 어쨌든 샌프란시스코 연준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샌프란시스코 연준 의장이 당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연준 내에서 스탠딩 레포를 좀 논의 중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스탠딩 레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건지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요거를 뭐 다시 보시고 싶으신 분은 139번 영상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때 한번 언급이 됐었고 이번에 또 한번 공식적으로 언급이 되는데 그게 6월 FOMC 의사록에 나왔습니다. 6월 FOMC 의사록에 스탠딩 레포가 지금 논의 중이라는 것을 의사록을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실제로 연준이 스탠딩 레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스탠딩 레포를 이제 간단하게 보면 기본적인 개념은 시중은행의 준비금과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교환할 수 있게끔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새롭게 열어주는 제도인데, 이것을 활용을 한다면 지금 시중은행의 이게 준비금은 규모가 대략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현재. 그렇게 되면은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를 구성하고 있는 자산 중에 국채도 있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매입을 했던 MBS 주택저당증권도 있고, 그 외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양적 긴축을 계획대로 쭉 진행하지 못하고 조기 종료를 했기 때문에 2008년 때 매입했던 이 MBS도 모두 다 털어내지 못했어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던 1조 5천억 달러랑 이거를 이만큼 액수를 교환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교환을 해준 만큼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줄어들겠죠. 지금 연준 대차 대조표가 4조 달러인데 만약에 1조 5천억 달러 전부를 교환을 한다. 그러면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2조 5천억 달러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1조 5천억 달러치의 국채를 매입을 해서 지금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맞출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 여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딩 레포를 통해서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유리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양적 긴축을 조기 종료함에도 불구하고 양적 긴축의 효과를 누리면서도 시장에 영향을 안 주겠죠. 부정적인 영향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당시에도 꼼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준의 그 대차 대조표의 그 부담을 결국 시중은행에게 넘겨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제도를 마련을 해서 대차 대조표를 관리를 한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또 하나의 4차 양적 완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고 제가 당시에 설명을 해드렸는데, 쟁점은 이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첫 번째로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현재 지급 준비금 규모의 1조 5천억 달러 외에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늘리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만약에 1조 5천억 달러 정도를 이제 교환을 하게 된다면 연준은 4조 달러 정도에서 2조 5천억 달러로 대차 대조표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1.5조 정도의 국채는 추가로 매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다시 4조 달러가 되겠죠. 문제는 여기서 이 4조 달러에서 추가로 대차 대조표를 늘리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에 따라서 증시의 판도도 완전히 다 바뀔 거예요. 결국 이걸 쉽게 풀어보면 뭐냐. 스탠딩 레포는 어쨌든 지금 기준에 있어서 한계는 1.5조 달러입니다. 시중은행의 지급 준비금 1조 5조 달러치만 지금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스탠딩 레포 외에 추가적으로 대차 대조표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을 확정을 하게 된다면 여기에는 실제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4차 양적 완화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양적 완화라고 한다면 어쨌든 어떤 문제가 되는 자산을 매입을 하면서 시장의 붕괴를 방어하는 개념이 여태까지 우리가 인식해왔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이었죠. 1차 대공황 시절 때도 뉴딜 정책이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해왔던 거고,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지난 1차 공황 때 뉴딜 정책으로 그것을 막았던 것을 상기시켜서 그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 지금 아직 시장의 하락, 눈에 띄게 시장의 큰 하락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4차 양적 완화를 가동하게 된다면 어떻게 보면 시장의 하락을 아예 그냥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개념이 오히려 더 크겠죠. 근데 이런 정책 자체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문제는 지난 부채 한도 증액도 투표 결과가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화당은 많은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승인하자는 쪽으로 표가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통과가 된 건데, 참 아이러니하죠.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 부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오히려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MMT 정책을 추종하는 성향이 매우 짙다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시장 하락을 영원히 방지하고 계속 부채를 찍어내면서 시장도 상승시키고 그리고 달러도 약세로 만들면서 그런 환경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오히려 아마 반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또 다 감안을 해보자면 지금은 일단 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둡시다. 만약에 4차 양적 완화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낼 수도 있다라는 그 가정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 정책 자체가 다음 대선에서 그린 뉴딜 정책, MMT 성향의 그 그린 뉴딜 정책을 메인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도 감안을 해본다면 민주당에게 있어서도 전혀 손해보는 일이 아니죠. 물론 트럼프에게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의 큰 하락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스탠딩 레포와 그 외에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게 되는 것을 의회가 승인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도 일단 열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일단 깨자라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씀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보지 않은 길이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굳이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의회가 미리 승인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열어놓고 이제 접근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거는 뭐 쉽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자 그 뜻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연준이 대차 대조표를 늘리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만약에 허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증시 판도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에는 모르겠어요. 물론 조금은 더 회복을 시킬 수 있겠지만 과거처럼 뭐 3%, 연간 3%, 4% 이런 수준의 GDP 성장률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저는 아직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대차 대조표를 늘리는 것으로 방향을 잡는다면 어떤 자산을 얼마나 매입할 것인가 이거는 저도 아직 가늠이 안 돼요. 왜냐면 시장 하락이 어느 정도 크게 나와서 문제가 다 터진다면 어떤 자산을 어떻게 매입할 건지는 대략 이제 가늠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나오지 않고 시행을 하게 된다면 어떤 자산을 어떻게 매입할 것인지 저는 예측을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한테 뭐 그런 관련된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 연준이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시행할 것인가. 물론 지금 당장 시행하기는 저는 힘들어 보입니다. 여전히 지금 연준 내부에서 계속 논의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뭐 간단하게 논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향후 몇 개월간 아마 이것을 굉장히 구체화시켜서 내부에서 논의를 할 겁니다. 이미 6월 FOMC 의사록에도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한다? 그럴 가능성은 이제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 코앞에 미래가 될지 아니면 좀 더 뒤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행을 할 겁니다. 이제 시행을 할 건데 언제 시행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 시행할 건지 어떤 자산을 얼마나 매입할 건지 그리고 스탠딩 레포 외에 추가적으로 대차 대조표를 늘리는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요 세 가지가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그 트럼프 관점에서 이 부분들을 좀 접목을 해본다면, 만약에 이런 정책이 시행됐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트럼프가 바라는 약달러 기조로 전환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단순히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약달러 기조를 만들기 힘듭니다. 왜냐? 다른 국가 중앙은행들도 과감하게 금리를 내리고 있고, 그리고 금리를 내리는 것만으로는 시장을 부양하기 힘들다라는 거, 정책적인 여력에 제한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이 정말로 진행이 된다면, 금리 인하외, 그러면 그때서는 약달러 기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안화 달러 환율도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약달러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관세 전쟁에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는 추가 관세를 또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관세는 올라가는데 위안화 달러 환율이 내려간다? 그러면은 중국 측에 본격적으로 타격이 가해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중국 쪽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과감하게 더 금리를 내리겠죠. 그리고 중국도 양적 완화를 시행을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맞대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환율 전쟁은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요. 지금 상태에서. 그리고 이런 환율 전쟁이 결국 어떤 식으로 표출이 될 것인가. 결국 전 세계가 금리 인하와 부양책 다 쏟아낼 겁니다.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을 경쟁을 할 거예요. 어쨌든 그 무역에 있어서는 자국의 통화 가치가 절하되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라도 미국이 이렇게 나온다면 전 세계 모든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더욱 과감하게 내리고 부양책을 마음껏 쏟아낼 겁니다. 특히 이 스탠딩 레포에 대해서는 아마 유럽 그리고 일본 얘네들도 이 제도를 똑같이 도입할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한 결과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 앞에는 이런 중요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시장 판도, 특히 증시 판도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결과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4차 양적 완화라는 그런 것들은 금융시장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쟁점, 특히 어제 월가에서 연준에서 스탠딩 레포를 중심으로 4차 양적 완화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반등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쟁점을 가지고 이제 좀 더 시장을 중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나눠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 분석에 앞서서 일단 잠깐 원달러 환율 문제를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드릴 건 아니고요. 이미 뭐 지난 금요일 날 그 관점에서 현재 변화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최근 들어서 지금이라도 달러를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장기적으로 IMF 시절부터 그리고 2008년 당시부터 해서 이렇게 큰 하락 추세가 내려오고 있다고 했고, 지금 원달러 환율 머리 위에는 바로 이 저항선이 있습니다. 이 저항선이 있는데 이 저항선을 넘길지 안 넘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대응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머리 위에 바로 저항선이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달러를 준비하기 위해서 신규로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조금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게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린 쟁점들이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연준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다 소문으로 떠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달러를 준비한다?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물론 이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해서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하락 추세를 넘긴 다음 얘기고요. 하락 추세를 반드시 넘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항상 대응을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원달러 그 흐름 상에서는 이미 기존에 꾸준히 준비해왔던 분들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이 저항선에 닿는 이 지금 1220달러대, 1220원 이 영역대, 이 영역대에 오면은 일부는 매도해도 괜찮다라고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러면 매도하고 남은 것들로 이제 계속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거는 굉장히 좋은 대응입니다. 그렇게 분할로 일부를 이제 처분을 하고 앞으로 정책들과 시장 상황을 통해서 맞춰서 대응을 해 나간다는 거. 그건 바람직한 경우고요. 지금 상황에서 들어온다고 한다면 대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정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각자 알아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다면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되고 그건 뭐 각자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제 시장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나라 이제 증시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중장기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존 관점 그대로 주봉상으로 볼게요. 중장기적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오는 이 파동이 A 그리고 B, C 파동입니다. C 파동인데 이거는 약간 여러분들이 조금 수치적으로 체감이 쉽게 하도록 코스피 기준을 한번 볼게요. 코스피 기준을 한번 보고 어쨌든 C 파동 같은 경우에는 5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좀 더 확실히 보기 위해서 일단 A 파동과 똑같은 비율로 내려온다. 보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A 파동이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C 파동이 만약에 똑같이 내려온다.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C 파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오면 대략 1대1로 내려왔을 때는 1600 초반 단위 그리고 지수로 봤을 때는 예전 2011년 유로존 위기 때 만들어졌던 이 접전 라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안에서 5개의 파동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이미 세 번째 파동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 단기 반등 중이기 때문에 한번 저점을 내리고 그 다음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이후에 다시 5개의 파동이 이제 풀로 만들어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크게 보자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기존 관점입니다. 이건 이제 기존 관점은 이거였고 여기에 추가로 4차 양적 완화가 좀 더 빨리 진행이 된다. 좀 더 빨리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거를 복합파동 형태 이걸 이제 WXY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요 안에는 각각 ABC가 또 들어 있습니다. 요 안에도 ABC가 들어있고 요 안에도 ABC가 들어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ABC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복합파동 형태로 이제 구성된다는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이 파동 자체가 전반부죠. 전반부가 이제 W 파동이 되겠죠. W 안에는 ABC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ABC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는 A, B, 그리고 C가 이렇게 5개로 만들어지는 형태. 이거는 다시 한번 일봉상에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3, 2, 1 복합파동으로 이제 진행된다는 이제 관점으로 보자면 여기에 나와 있는 파동이 이제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A 파동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여기에 수렴 파동으로 해서 B 파동 그리고 나머지는 C 파동은 5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B, C 그럼 여기가 C파동이 작은 C파동이자 W파동 전체 파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가 Y 파동이고요. 그리고 이제 Y 파동, 여기가 X 파동이겠죠. 3, 2, 1. 이제 W, X, Y 안에는 각각 A, B, C가 또 들어있기 때문에 W 파동은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A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수렴이 되는 이 과정, 이게 이제 B가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C 파동은 또 5개로 구성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세워 파동이 하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A, B, C자 여기가 W 파동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리고 요 사이에도 간단하게 A, B, C 이렇게 올라갔다고 카운트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여기가 X 파동이 완성이 되는 그 시기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Y 파동도 마찬가지로 다시 A, B, C 플랫으로 여기가 A 파동, 그리고 여기가 B 파동, C 파동도 마찬가지로 5개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 C 파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코스피로 가져왔었을 때 이제 기존 관점은 마지막 마무리되는 이 파동 자체가 이 전체가 C파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O파동 규모가 굉장히 클 거고요. 근데 W, X, Y로 끝날 때는 Y의 C파동이 요겁니다. 요거만 5개로 구성이 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점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지금 세부에서는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지금 계속 직전에 중장기 파동에서 저점을 만들었었던 이 라인들 있잖아요. 이 중요한 라인들. 이 라인들이 다시 한번 지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1800 초반까지만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크게 마무리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오히려 W 파동보다 Y 파동 길이가 좀 더 짧아지는 그런 형태.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2가지 형태로 일단 지금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시장이 좀 더 진행이 되고 연준의 정책들이 윤곽이 잡히면 이 파동 카운트도 점점점 명확하게 윤곽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메인 파동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ABC 형태로 크게 내려오는 형국이고 4차 양적 완화가 빨리 진행이 될 경우에는 WXY 파동으로 좀 더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 금요일에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 이 조정이 단기 조정인지 장기적으로 내려가는 조정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5일날 월요일날 생각보다 큰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오는 추세선을 이탈을 했었거든요. 이탈을 했었는데 어제 이 4차 양적 완화가 조기에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 이탈했던 추세선을 돌파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보면은 여기를 지금 지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조금 나오고 있죠. 어쨌든 분봉상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나온 파동 형태는 그냥 ABC 조정 파동, 반등 파동 여기에 이제 부합하는 상태입니다. 이게 조정 파동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파동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상승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봉상에서 봤을 때 지금 왼쪽 어깨로 조금 예상이 되는 이 라인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가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 추세선은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다시 딛고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 조정 자체가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봐야겠죠. 밑으로 쭉 내려가는 이제 파동이 아니라 그리고 특히 분봉상에서 우리 미국 증시를 보면은 여기서 이런 형태로 확장형 리딩 다이애고널 파동으로 1파가 만들어지고 여기서 반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내려오는 이 반등이 5파동이에요. 5파동이라서 결국 이런 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반등이 내려오고 다시 저점을 이탈했으면 이 전체 파동 구조가 5파동 구조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흐름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냥 ABC 형태의 단기적인 조정으로 마무리 짓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첫 번째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라인 대략 2962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 이게 일단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만약에 넘어선다라고 할지라도 미국 시장이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파동은 아닙니다. 그런 구조의 파동은 아니고 여기서 고점을 만들더라도 고점을 만들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미국 증시를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내려오는 일단 고점은 여기서 나온 거고 여기서 일단 3파동으로 나왔습니다. 3파동으로 나왔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올라오는 것도 고점을 갱신하는 불규칙 플랫 파동을 만드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런 형태 그리고 여기서 다시 조정이 이렇게 3파동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더블 지그재그 형태로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이런 식으로 이제 왼쪽에 있었던 이 고점을 넣는 플랫 파동의 구조를 가지면서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구간은 5파동 하락으로 내려와야겠죠. 이런 이제 시나리오도 이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수준의 조정을 마무리 짓고 상승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는 아마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양적 완화, 4차 양적 완화가 조기에 진행된다는 그런 가정하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4차 양적 완화가 조기에 진행되지 않고 시장에 큰 하락이 나온 이후에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점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여기서 이 라인을 넘기지 말고 여기서는 이제 헤드앤숄더 모양을 만든 이후에 하락을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 흐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쨌든 이런저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시장에 참여하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또는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지금 두 가지 가능성이 크게 나뉘고 있는 상황에서 과감하게 대응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때 대응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굳이 뭐 불확실성을 안고 시장에 참여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어쨌든 안전하게 자기 자산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장중 대응하신 분은 짧게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된다면 당연히 금시장에 엄청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조기에 QE가 진행이 된다. 조기에 4차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금시장은 지난 2008년처럼 중간에 자산 디플레 기간에 하락을 했던 그런 움직임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냥 이대로 계속 상승을 할 겁니다. 물론 중간에 단기 조정은 있겠죠. 중간에 단기 조정은 있을 텐데 금시장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올라온 파동을 제가 1파라고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ABC 이건 빨간색으로 할게요. 그래서 ABC 형태가 조정이 이렇게 마무리됐고 C파동 저점이 A파동 저점보다 높은
이런 가속 조정 형태로 마무리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가속 조정인 경우에는 대부분 그 다음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가속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이후에 나오는 이 3파가 굉장히 강력하게 나온다는 뜻인데, 지금 그러한 전망에 부합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이 파동 자체가 3파의 1파가 됩니다. 3파의 1파가 되고,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이 파동 자체가 만약에 연장 파동이 될 것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당장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확실한 거는 지금 금시장은 과열 구간에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언제라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파동을 보더라도 고점 대비 반등을 할 수 있는 폭은 1588달러 부분이거든요. 지금 과열 양상이 계속 진행이 된다 할지라도 1588달러에서는 의미 있는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을 응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적으로 파동을 조금 계산을 해본다면 만약에 1588달러까지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전고점까지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큰 의미 있는 좀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고점을 돌파하는 형태, 신규 파동이 또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주봉상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 파동 자체가 커다란 파동의 1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이후에 조정이 크게 나온다 할지라도 계속 금시장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파동이 연장 파동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얼마 안 있어 바로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올라오는 이 파동 자체가 3파의 1파고요. 그리고 이 세부 파동 역시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 그래서 3파가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될 겁니다. 즉 이 구간이 3파의 3파거든요. 3파의 3파가 이렇게 연장으로 나온다는 뜻입니다. 훨씬 더 위로 강력하게 올라가는 시나리오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어쨌든 뭐 이렇게 올라가든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 어떻게 진행될지는 우리가 지금 섣불리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분할로 계속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변함없는 사실이 됐죠. 더욱더. 그리고 지금 뭐 조정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지금 그냥 계속 분할로 접근하는 게 좀 더 그런 가격적인 변동폭에 좀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뭐 신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뭐 예언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으려면 결국 분할이 답입니다. 분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분할. 분할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더더욱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금시장과 은시장은 계속 불리시하게 봐야 됩니다. 계속 예후가 좋을 것으로 보여져요. 이와 관련된 그 기사도 지금 최근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그 구독자분께서 또 하나 공유해 주신 기사가 있어요. 그 건드라크도 이제 결국 레이 달리오에 이어서 건드라크도 금을 언급을 했습니다. 건드라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고 있냐면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늘수록 금값도 뛸 것이다. 지금 뭐 이거는 뭐 유럽이고 그리고 미국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쉽진 않겠지만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정해지지 않았고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유럽과 일본 이런 환경에서는 금값도 뛸 거다. 좀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제 신흥 채권왕으로 불리는 건드라크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마이너스 금리의 채권 발행량이 늘어나는 한 비슷한 흐름으로 금값도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글로벌 거시 지표도 1월 정점에 이른 뒤에 한 번도 진정으로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중앙은행들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갈수록 마이너스 금리 조작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거는 아마 지금 유럽과 일본에서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 내용을 밑으로 내려다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마이너스 금리 채권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10조 달러에서 15조 달러, 무려 50%가 늘었어요. 무려 50%가 늘어났는데 이 발행액이 커질 동안 금값도 20% 가까이 급등했다. 이 관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드라크는 더 많은 채권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수록 사람들이 채권보다 수익률이 높으면서 안전한 자산을 찾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채권이 이제 계속 금리가 내려가다 보면은 점점점 금리를 이제 가파르게 내릴 수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채권으로 인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도 점점점 한계에 부딪힐 겁니다. 한계에 부딪힌다면 결국 그 투자자들은 무엇을 찾을까요? 더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자산으로 옮겨가지 않겠어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금은 채권보다 수익률이 더 높을 뿐더러 현재 신용물 독일 국채보다 금의 캐리 비용이 더 저렴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영상 하단에 같이 붙여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상황 보더라도, 그리고 앞으로 향후 나올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좀 고려를 하더라도 금과 은에 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7월달에 2018년 7월달에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때였거든요. 이때부터 방송을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계속 금과 은을 분할로 계속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뭐 굉장히 여유로우실 거예요. 아마 앞으로 상황을 대응을 하는 데 있어도 굉장히 유리하실 거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여전히 금과 은은 분할로 준비해도 충분합니다. 특히 은 시장을 보면 아직까지도 바닥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최근 움직임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금값보다 은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했죠. 이 뜻은 금은비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본격적인 기금속 장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 공간이 많이 남았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거 고점 넘겨야 됩니다. 금도 넘기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해본다면 금과 은을 분할로 접근하는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 그리고 4차 양적 완화가 뭐 조기에 진행될지 아니면 나중에 시장이 크게 하락한 이후에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QE4 전에는 자산의 최소 10% 정도는 일단 확보를 해두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4차 양적 완화가 조기에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온다면 나머지 그 10%를 채우지 못하신 분들, 여력이 있는데도 10%를 채우지 못하신 분들은 뭐 그때는 10%까지 한 번에 채우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조건 10%를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여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여력이 없는 분들은 그런 비중에 상관없이 조금씩 이건 지금 실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물. 조금씩 자기 생활에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에서 조금씩 준비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너무 힘들어요. 지금 파동 구조가 정말로 예측이 힘든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세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세. 그리고 지금 제가 제시했던 거, 이 라인을 넘길 것인가 안 넘길 것인가, 그리고 만약에 넘긴다면 여기서 올라오는 이런 형태의 N자 파동이 나오면서 또 한번 고점을 갱신해야 됩니다. 그런 뒤에 조정다운 조정이 나와야 돼요.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런 형태의 조정이 나올 때 이 C파동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이 파동보다 저점이 오히려 높게 끝날 가능성도 일단 열어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 증시도 그렇고 제가 개별적으로 보고 있는 제가 설정했던 함수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값에 대한 그 변화도 같이 살펴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시나리오가 된다면 당연히 함수값에도 당연히 변화가 있겠죠. 뭐 그런 것들은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최대한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분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 있어서 지금 이 쟁점, 중요한 쟁점이 어떤 식으로 작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 과감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에 과감하게 대응을 해도 충분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자산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늘 영상은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